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비로운 세계지리 이재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1단원 세계인식의 시공간적 차이를 처음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대의 서양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걸 지도에 어떻게 담아내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중세 그리고 근대의 서양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그거를 지도에 어떻게 담아내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세 시대의 서양 사람들의 지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럽의 중세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여러분? 자, 유럽의 중세 시대는 종교가 사회 곳곳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시기입니다. 자, 어떤 종교가 영향을 주었을까요? 바로 크리스트교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선생님이 몇 번 언급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자, 크리스트교는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위치 학습을 하면서 바티칸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국가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간단하게 크리스트교가 뭐고 크리스트교에 어떤 종교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도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때 언급했던 이 크리스트교, 기독교, 개신교라고 불리는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라고 불리는 가톨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교까지 이 세 종교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럽의 중세 시대가 종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서 중세 유럽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우리가 살펴볼 지도는 바로 이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의 이름은 바로 TO 지도입니다. 그런데 왜 TO 지도라고 부를까요? 자, 앞에서 봤던 지도들은 예를 들면 바빌로니아의 사람들이 점토판에 그린 지도이기 때문에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지도라고 부르거나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린 세계지도이기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도의 이름이 TO 지도일까요? 바로 이런 동그란 O 모양의 원 모양에다가 T, 알파벳 T를 그려넣은 모양이기 때문에 TO 지도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찐으로 TO 모양이죠? TO. 자, 이러한 TO 지도에 어떤 세상을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윗부분에 여기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렇죠. 아시아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 자, 아시아 밑에 여기는요. 그렇죠. 유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럽을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네, 그렇죠. 아프리카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이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방향이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지도랑은 좀 사뭇 다른 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지도를 한번 가져가 봤어요. 자,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지도에서는 아시아가 있고 그 서편에 유럽이, 그리고 유럽의 남쪽 편에 아프리카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TO 지도에서는 아시아 밑에 유럽과 아프리카가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왜 대륙들의 방향이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지도랑 다른 걸까요? 자,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지도는 이쪽이 북쪽, 그리고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런데 TO 지도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동쪽으로 보는 쪽이 위로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자, 동쪽 위로 올라가져 있죠? 자, 마치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임시완이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갸우뚱해서 세계지도를 봤을 때 바로 이 방향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TO 지도는 지금의 우리가 동쪽이라고 여기는 곳을 지도의 위라고 생각하고 그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륙들이 배열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도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현대에 와서 TO 지도를 좀 더 보기 좋게 그려놓은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도의 중심에 지금 뭐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 자, 여기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네요. 바로 제루살렘, 아니죠? 예루살렘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아시나요? 자, 지도의 중심에 그려진 이 예루살렘은 서남아시아에 있는 이스라엘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위치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바로 여기 이렇게 위치하여 있습니다. 자, 그럼 지도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지도의 방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아라비아 반도 위쪽에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고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T를 그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TO지도 모양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자, 근데 왜 하필 많고 많은 도시 중에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지도의 중심에다가 그려놓은 걸까요? 자, 이 예루살렘은 세 가지 종교의 성지입니다. 자, 세 종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지인데요. 어떤 종교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교! 이제는 익숙하죠? 자, 우리 지난 시간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제 좀 옛날이 된 것 같네요. 위치 학습할 때 서남아시아, 건조아시아를 공부할 때 자주 등장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바로 초승달과 샛별은 이슬람을 상징하는 종교의 상징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확인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외에도 이슬람교는 예루살렘도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또 유대교. 이 지금 모양은 유대교의 상징물인데요. 자, 이 유대교도 예루살렘이 성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위치한 이스라엘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치 다시 한번 기억해두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어떤 종교일까요? 자, 익숙하죠, 여러분? 바로 십자가, 크리스트교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이렇게 크리스트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성지인 지역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앞에서 말했듯 티오 지도는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았던 유럽 중세에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에 이 지도는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 그려진 지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이 조금 더 잘 와닿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도를 한 장 더 가지고 왔어요. 자, 이 티오 지도는 당시 유럽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 지도 역시 우리는 티오 지도라고 부르는데요. 자, 지금 지도 위에 누가 지금 계시죠? 지도 위에 지금 굉장히 위험 있게 한 분 딱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이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티오 지도가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지도인 게 느낌이 오죠, 여러분? 자, 그럼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바다는 어디를 표현한 걸까요? 자, 쓰여진 말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영어 읽는 것에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는 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이걸 읽기가 좀 약간 민망하네요. 근데 그 해석만 한번 할게요. 자, 이 영어말은 바로 지중해입니다. 여기는 바로 지중해를 그린 것입니다.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지중해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지중해를 그려 넣은 것입니다. 자, 또 자세히 보면 지도 위에 뭐라고 쓰여 있죠, 여러분? 그렇죠. 파라다이스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나요? 자, 파라다이스. 어머, 패러다이스. 이 노래 아나요, 여러분? 자, 파라다이스는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되죠? 그렇죠. 낙원입니다. 자, 또 선생님이 부끄럽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건 잊혀주세요, 여러분. 자, 이 지도는 지도의 위쪽에 낙원을 그려놨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세계에 종교적인 낙원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자,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없는 공간이죠. 자, 티오 지도에서는 이렇게 상상의 공간인 낙원도 그려져 있습니다. 자,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도라서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느껴지죠,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종교의 영향을 받아 그려진 이슬람 세계의 세계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의 이름은 알-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입니다. 자, 알-이드리시라는 이슬람의 학자가 그려서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와 알-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랍. 자, 만든 이의 이름에서부터 아랍과 이슬람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럼 지도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도의 중심에 지금 뭐가 표현되어 있죠? 바로 우리가 위치 학습을 할 때 공부했던 아라비아 반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아라비아 반도 기억나시죠? 자, 아랍. 바로 그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자, 왜 아라비아 반도를 지도의 중앙에 표현했을까요? 바로 아라비아 반도에는 이슬람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지인 메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메카 외에도 예루살렘이라는 성지가 있다라고 설명했죠. 뭐 축구의 메카, 신발의 메카 할 때 그 메카가 바로 중앙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가 바로 이슬람 세계에서는 중심인 곳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배우게 될 건데 이 이슬람 신자들, 이 무슬림들은 메카를 방문해서 성지순례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라비아 반도의 모양이 좀 돌아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자, 우리가 실제로 익숙한 방향대로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를 조금 방향을 돌려본다면 이런 형태일 겁니다. 자, 아라비아 반도 모양이 우리가 보던 모양과 유사하죠? 그런데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에서는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 모양이 반대로 뒤집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티오 지도처럼 방향이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세계 지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세계 지도에서는 아프리카 쪽이 남쪽이고 아시아와 유럽 쪽이 북쪽에 위치해 있죠. 하지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는 지금 아프리카 쪽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남쪽을 지도의 위로 여기고 있죠. 자, 왜 이렇게 지도를 그렸냐 하면, 자,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지도에서 메카를 보면은 메카가 좀 남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 방향을 남쪽이 위로 가게 그려가지고 이 메카가 조금 더 중앙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자,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가 지도의 위쪽이 남쪽인 것 이해됐나요, 여러분?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에는 어떤 세계가 그려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뭘 표현한 걸까요? 자, 아라비아 반도 밑에 있네요.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디일까요? 아라비아 반도가 붙어 있죠? 그렇죠.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럼 아시아 옆에 있는 여기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유럽입니다.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에는 구대륙이 모두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지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자세히 지도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빨간색의 가로줄이 보이나요? 자, 한 7개의 가로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기후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위도랑 비슷하게 기후대가 그려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슬람 세계 같은 경우는 과학이 굉장히 발전해 있다 보니까 이런 완성도가 높은 지도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의 고지도를 공부할 때도 배우게 될 건데 이런 과학적이고 굉장히 발전해 있는 이슬람의 지도를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도들이 많이 탄생한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중세의 유럽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지도들을 살펴봤으니까 이거를 학습지를 통해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세의 서양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죠, 여러분? 자, 바로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와 티오 지도 모두 종교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다라고 정리하면 좋겠죠? 자, 티오 지도는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려진 지도였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바로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 그려진 지도라고 했습니다. 자, 크리스트교가 유럽 사회 곳곳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었던 시기는 바로 중세 시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세 유럽에 제작되었다고 정리해두면 좋겠죠? 자, 그럼 이드리시 세계 지도는요? 그렇죠. 지도의 이름에서도 느낌이 오듯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지도입니다. 자, 티오 지도는 지도의 중심에 어디가 표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표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도의 중심에 예루살렘을 표현함으로써 크리스토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조금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리고 표현 범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부분, 그렇죠, 아시아. 그리고 이 부분은요, 유럽, 그리고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그려져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상상의 공간인 파라다이스, 즉 낙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티오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어떤 방향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지도의 위쪽에 아시아가 있고 그 밑에 유럽과 아프리카가 위치한 방향이기 때문에 지도의 위쪽이 바로 동쪽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티오 지도를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아라비아 반도, 그 중에서도 메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메카는 선생님이 계속 말했다시피 예루살렘과 함께 이슬람교의 성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대륙은 뭐죠, 여러분? 그렇죠. 바로 아시아. 그리고 여기는 유럽,
여기는 아프리카. 이렇게 9대륙이 모두 표현되어 있죠. 자, 그리고 지도의 위쪽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바로 아프리카가 위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면 가로선이 그려져 있다고 했죠. 이 가로선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기후대였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드리시의 세계지도까지 정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유럽의 세계지도와 유럽의 중세의 세계지도와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세계지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어서는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던 시대에서 벗어난 근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이거를 지도에 담아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지도는 서양의 근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도를 그렸는지, 자, 근대의 지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지도는 앞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던 지도라서 어쩌면 익숙할 수 있는 지도예요, 여러분. 바로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입니다. 자,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는 네덜란드 출신의 지리학자인 헤르하르디스 메르카토르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와서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지도를 어디서 살펴봤었죠, 여러분? 네, 맞아요. 세계의 대륙과 바다를 공부하면서 아프리카의 실제 면적에 대해 선생님과 살펴보면서 선생님이 이 지도에 대해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이 지도는 고위도와 저위도 간의 면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이 나나요? 자, 고위도 지역은 훨씬 크게 표현되고 저위도 지역은 훨씬 작게 표현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와 그리고 실제 면적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위도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대륙인 아프리카와 고위도 지역에 위치한 그린란드의 면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에서는 아프리카와 그린란드의 면적이 비슷해 보이죠, 여러분. 하지만 실제를 보면은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말 큰 차이가 발생하죠. 자, 실제로는 아프리카가 그린란드보다 14배 정도 크다고 해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와 또 고위도에 위치한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큰 러시아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메르카토르의 지도상에서는 면적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는 것 같지 않죠, 여러분? 하지만 실제 면적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때요? 아프리카가 훨씬 크죠? 정말 아프리카가 생각보다 큰 대륙이라는 느낌이 오나요,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아메리카에 있는 곳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저위도에 위치한 멕시코, 그리고 고위도에 위치한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인 알래스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르카토르 세계지도상에서는 알래스카가 더 커 보이죠, 여러분? 하지만 실제 면적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메르카토르 세계지도는 이런 저위도와 고위도 간의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자, 우리 앞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를 공부하면서 투영법이라는 개념에 대해 잠시 공부했었죠. 자, 투영법이란 둥근 구체의 지도를 평면인 지도에 옮기는 과정을 의미해요. 이때 원뿔이나 아니면 원통에 지구본을 넣고 빛을 비춰서 비춰지는 그림자를 종이에 그린 것을 우리는 투영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투영법을 사용하다 보면은 지도를 그릴 때 두 지점 사이의 방향이나 아니면 거리 또는 경선과 위선 사이의 각도, 특정 영역의 면적 이거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제대로 그릴 수 있어요. 이 네 개를 모두 다 제대로 그리면 참 좋을 텐데 아무래도 둥근 모양의 지도를 펼치다 보니까는 종이에 펼치다 보니까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만 제대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하나를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메르카토르 같은 경우는 각도를 선택한 거예요. 자, 경선과 위선 사이의 각도가 일정한 지도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메르카토르 같은 경우는 각도가 일정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이 지구본을 원기둥, 원통 속에 집어넣습니다. 자, 원통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불을 비춰서 비춰지는 그림자를 그린 지도가 바로 이 지도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도가 둥글둥글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원기둥에 넣었을 때 아무래도 저위도 지역, 적도에 가까운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빵빵하고 상대적으로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펼쳐서 그렸을 때 그 면적이 그대로 그려지는 게 특징이에요. 자, 하지만 이 둥근둥근 부분에서 둥근 지구에서 위쪽에 위치한 부분, 특히 북극과 남극에 가까운 부분은 이거를 펼쳤을 때 아무래도 확대가 돼서 펼쳐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이걸 펼쳐지는 과정을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둥근 지도를 종이에 펼치는 과정에서 어떤 왜곡이 발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북극과 남극에 가까운 극지방, 고위도 지방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런데 메르카토르는 왜 하필 각도가 정확한 지도를 만들고 싶었을까요? 자, 메르카토르가 이 지도를 만들었던 시기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한 20년 정도 지났던 후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가자 신대륙으로, 갑시다 신대륙으로, 약간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럽의 탐험가들이 항해를 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항해용 지도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이죠. 자, 그래서 메르카토르는 고심 끝에 항해에 유리한 지도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항해용 지도로 쓰이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나침반의 방향을 최소한으로 바꾸고 정확한 위치에, 그러니까 정확한 도착지에 도달할 수 있는 지도를 선호했겠죠? 자, 그래서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각도가 일정해서 정확하게 도착지에 갈 수 있는 지도를 만들고 싶었어요. 자, 정확한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위도를 표현한 위성과 경도를 표현한 경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지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선과 경선이 만나는 각도가 어때요, 여러분? 자, 직각입니다. 수직이에요. 자, 위선과 경선이 수직으로 교차하기 때문에 항해용으로 인기가 많았던 겁니다. 자, 왜냐면 이렇게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점을 찍고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 선을 따라가는 동안 각도가 똑같아요. 자, 이렇게 각도가 똑같으면 이동할 때마다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한번 설정한 방향으로 쭉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메르카토르의 지도가 탄생하기 전에는 지도의 방향 설정이 잘 안 돼 있어서 이동할 때마다 항해사들이 나침반을 봐가면서 방향 설정을 새롭게 했다고 해요. 근데 움직일 때마다 나침반의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을 뿐더러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정확한 위치에 도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성과 경선이 교차를 해서 각도가 일정한 메르카토르의 지도가 항해용으로 인기가 정말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는 고위도에 위치한 나라들은 크게 표현되고 또 저위도에 위치한 나라들은 작게 표현되기 때문에 많은 선입견을 낳기도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흔히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한반도의 면적은 영국의 면적과 비슷해요, 여러분. 자, 이러한 지도가 우리의 인식에도 많은 선입견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항해용으로는 많이 쓰였지만 고위도 지역에 왜곡을 많이 일으킨 지도, 바로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였습니다. 자,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를 학습지로 정리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 메르카토르 세계지도를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를 한번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해용으로 많이 쓰였지만 고위도 지역의 면적 왜곡으로 많은 선입견을 불러일으킨 지도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였습니다. 자, 그럼 이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를 우리 함께 학습지를 보며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앞에서 살펴봤던 티오 지도나 알 이드리시의 세계지도처럼 명확하게 중심이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지도의 중앙에 와 있는 대륙들을 살펴보면 유럽이 상대적으로 중심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 아무래도 유럽인들이 항해를 목적으로 만든 지도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대륙을 정중앙에 위치하게끔 만든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의 중심에는 우리 유럽이라고 정리해두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럼 표현 범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에서 살펴봤던 지도들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대륙들이 등장하죠? 바로 신대륙들이 보입니다. 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그려진 지도이기 때문에 오세아니아와 아메리카 같은 신대륙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표현 범위를 정리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과 같은 구대륙, 그리고 신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같은 신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그려진 지도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투영법 중에서도 원통도법을 사용한 지도라고 했습니다. 자, 또 경의선이 수직으로 교차하여 항해 시에 정확한 각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했죠? 네, 그렇습니다. 나침반의 방향을 항해할 때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해용으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자, 하지만 단점은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지도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서양의 고대, 중세, 그리고 근대의 지도들을 살펴보면서 시대별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지도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눈에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약간 정리병이 있어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런 서양의 고지도들이 한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고대에는 두 가지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지도,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를 살펴봤죠. 자,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지도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한 기원전 600년 전에 그려진 아주 오래된 지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범위가 자신들이 살던 바빌론과 그 주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함된 범위가 바빌론, 그리고 그 주변 국가라고 공부했죠. 자, 기원전 200년경에 그려진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는 지리적 인식이 넓어졌기 때문에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구대륙이 모두 표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또한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지도와는 다르게 경선과 위선이 표현되어 있고 또 이 지도는 콜럼버스의 항해에 영향을 준 지도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중세의 지도의 포인트는 뭐였죠, 여러분? 바로 종교입니다. 자, 종교가 사회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친 시기이기 때문에 지도에서도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두 개의 지도를 살펴봤죠. 자, 이 지도들은 선생님이 표로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티오 지도, 그리고 알 이드리시 지도입니다.
자, 티오 지도에는 어떤 종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크리스트교였습니다. 자, 알-이드리시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지도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지도의 중앙에는 어떤 지역이 위치해 있었죠? 네, 각 종교의 성지들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자, 티오 지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자, 알-이드리시에는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가 표현되어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도들은 대륙들의 방향이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지도와는 사뭇 다르다고 했었죠. 그 이유가 지도의 위가 가리키는 방향이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와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티오 지도는 지도의 위가 동쪽이었고요. 자, 알-이드리시는 지도의 위가 남쪽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표현 범위는 어땠죠? 자, 티오 지도는 구대륙인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고요. 이것과 함께 상상의 세계인 낙원, 즉 파라다이스가 함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자, 알-이드리시는 구대륙,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 표현되어 있었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근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근대에는 대항해의 시대. 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항해를 하고 또 식민지배 포문을 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항해용 지도가 많이 필요했다고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근대의 대표 지도로는 우리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 공부했죠, 여러분. 자, 이 시기에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그려진 지도이기 때문에 자,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같은 신대륙이 표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지도는 원통 덮법을 활용한 지도라고 함께 정리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나타나는 특성은 위성과 경선이 수직으로 교차한다. 자, 수직으로 교차하다 보니까 항해용으로 이용하기 좋다라고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하지만 단점으로는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 왜곡이 심하다. 자, 시대별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생각이나 세계의 범위가 좀 파악이 되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 세계지리를 공부하고 나면 아마 더 넓은 세상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리적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는 투영법, 특히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뭔가 여러분들의 이해, 그리고 왜 그렇게 고위도가 확장된 지도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싶어서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질문이 있거나 이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선생님한테 메일을 한번 꼭 보내주도록 하세요. 자,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간적 인식에 대한 변화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